이제 4번. 이제 여러 문제에 걸쳐서 매년 나오는 사례가 무효인 법률관계예요. 그럼 무효인 법률관계는 이름에 써 있어요. 아무 효력 없다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지만 효력이 없는 법률행위에선 일단 무효행위를 한 당사자 간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다고. 왜 없어요? 무효니까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 없어. 이행했어. 그럼 돌려줘야죠. 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부당이득이 무슨 뜻이요?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왜 부당한 이득이에요? 무효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무효는 외울 게 없는 게 무효라고 써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서로 이행했으면 당연히 돌려주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이라. 그때 양쪽 다 서로 받은 걸 돌려주게 되면 누가 먼저 돌려줘야 돼요? 동시에 해야지. 그거 외울 거 없잖아. 외울 거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모든 무효는 이행한 이후에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고. 이게 무효에 있어 첫째 쟁점이에요. 그럼 무효인 법률관계에서 당사자 관계가 나왔을 때 외울 거 하나는 모든 무효는 다 똑같은데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한다. 이거 하나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요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오로지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 이거 하나씩인 거예요. 이거 하나. 그럼 여기 무효인 관계가 나와서 당사자 간에 이미 이행을 했는데 반환, 말소, 진정회복을 청구할 수 있냐 물어보면 그자가 사회질서 위반자인지 아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 못해. 질서 위반 아니면 다 청구할 수 있다 하시면 돼. 그래서 시험에 누구는 누구에게 반환, 말소, 진정 명의를 청구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 다 같은 내용이고 무효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나왔을 때는 그 주어에 나온 사람이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3자와의 관계. 그럼 제3자와의 관계라는 건 당사자 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걸 전제로 제3자한테 권리 이전이 됐을 때 제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3자 문제다고. 그럼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싹 다 무효야. 즉 모든 제3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법에는 대항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대항 나오면 뭐라고 읽으면 돼요? 주장이라 읽으면 돼. 그럼 왜 모든 제3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니까 그래. 당사자 간에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든 무효를 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관계 나오면 무효만 표시하면 돼요. 싹 다 무효다고. 누구한테든 다 주장할 수 있어. 그럼 이거 1번은 외울 게 없고. 그런데 딱 두 가지 경우 상대적 무효 사유가 비통 딱 두 개 있다고. 민법에. 비진이 통정어여서 무효인 경우. 물론 이제 나중에 4월 말에 가면 민사특별법으로 명의신탁관계를 배우실 거예요. 그것까지 배우면 이제 한 줄 더 하실 텐데 민법만 할 때는 무효인 관계에서 제3자 관계 나오면 비통이냐 아니냐만 하시는 거야. 그럼 비진이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랑 통정허위여서 무효인 경우는 자신들끼리 허위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무효인 거라 그걸 몰랐던 선의의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하게 돼 있다고. 이걸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라고. 이걸 상대적이라고 한 이유는 뒤집으면 악의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인 법률관계가 시험에 나오면 당사자 간의 특례 하나랑 제3자 관계 특례 이렇게 딱 두 개만 외우시는 거야. 그럼 무효인 법률관계가 나와서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냐를 묻거든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만 하시는 거고 무효인 법률관계가 나오고 제3자한테
이때 제3자가 나오면요. 선의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요.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도 무효 주장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비통인지 아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대로 풀면 모든 무효 문제는 다 맞으세요. 수석하세요. 합격이 아니라 공식대로 그때그때 느낌을 하지 말고 어떤 무효 사유가 나오든 이 공식 그대로 하시는 거야. 그대로.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법률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선의하고 악의에 대한 개념 정리 다시 하는데 일단 무효인 법률 관계는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 그럼 외울 건 동그라미 1, 2번은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무효에 써 있으니까. 무효면 아무 일 없잖아. 그럼 당사자 간에 싹 다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으면 언제든지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제3자한테 권리 이전이 됐더라도 싹 다 무효라 모든 제3자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외울 거 아니고 그건. 그럼 이제 특례만 외우면 되잖아요. 당사자 간의 특례 사회질서 위반자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제3자와의 특례 비진이 통정어이어서 무효인 경우 즉 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즉 그 무효 사유를 몰랐던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한다고. 민법 시험 공부하실 때 법률 용어는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절대 써 있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선의하고 악이에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은 민법 못 하셔. 선의. 이게 국어에서 뭐라 그래? 착한 의도. 착하다 그래요. 악의는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 빵점이요. 그러면. 법에서는 선의 악의는 착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몰랐다 알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민법 시험 공부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려면 선의를 선의라고 읽으면 안 되고 몰랐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 악의는 특히 악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알았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 몰랐던 걸 선의, 알았던 걸 악의.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것도 헷갈려. 몰랐다가 선인지 악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라도 해야 돼요. 이렇게라도 악의가 알았다는 뜻이지. 그럼 항상 민법은 둘 중에 하나니까 악의가 알았다는 뜻이야. 그럼 선의는 몰랐다는 뜻이니까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몰랐던 경우가 둘로 나뉘어. 무과실하고 과실하고. 무과실이 무슨 뜻이요? 과실이 없다. 즉 잘못이 없어. 주의를 다 했는데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경우 이걸 무과실,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은 잘못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주의를 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던 경우를 과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과실을 법에서 표현할 땐 알 수 있었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요 몰랐다요? 알 수 있었다. 몰랐다지. 주의를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과실 과실까지는 안 되시더라도 선의 악의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선이 나오면 선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몰랐던 이렇게, 악이 나오면 알았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오늘 하는 거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다음 주 1월 달부터는 더 해 또. 건너뛰는 사람 아니요. 이제 공식에다 적용해 보시게.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 관계가 나오면 외운 공식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답을 하셔야지 그 문장 자체를 읽고 그걸 해석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1번 사건은 첩계약 나왔죠. 첩계약이 뭐요? 사회질서 위반이지. 첩계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컨드요? 그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첩계약, 사회질서 위반 나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전해 줬죠. 그럼 이행이 됐지. 그럼 어떤 이유로도 반환 청구 없다. 그럼 요 1번에 적용할 공식은 당사자 간의 무효 사유가 첩계약처럼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에는
이미 이전해줬으면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 특례 적용해서 해결할 사건이고. 자, 2번은 사회질서 위반 나왔어. 그 다음 물어본 거,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무효가 나오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비통인지 아닌지를 하시는 거예요. 비통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비진이 통정의 사건이 아니잖아. 어디 보고 알아요? 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고 써있잖아. 그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싹 다 무효다고. 그럼 선의의 제3자한테도, 즉 몰랐던 제3자한테도 대항 있다고. 그리고 이 2번 문장을 해결하실 때에는 공식을 적용해야 돼요. 뭐 적용해? 그래, 싹 다 무효를 적용해도 되고, 비통이 아니니까 이렇게. 비진이 통정어여서 무효인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나머지 무효 사유들은 모든 제3자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이 사건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사건이니까 모든 제3자한테 다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 틀렸구나. 이렇게. 공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공식대로. 그러면 1번 지문은 당사자 간의 관계를 물어본 거죠. 2번은요. 제3자 관계를 물어본 거지. 제3자. 그런데 이것도 2번에다가 막 당사자 관계를 적용해서 혼자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하시라고. 1번은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냐를 물어봤어요. 그럼 첫 계약은 반환 청구 없다고. 2번은요. 선의의 제3자한테, 즉 몰랐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냐를 물었지. 그럼 비진이 통정어의만 선의의 제3자한테 주장 못하고 그 이외의 무효사유들은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자, 3번은요. 뭐 나왔어요? 불공정 나왔지?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물어본 거. 전득한 제3자. 선이면 취득하냐 이렇게 물었죠? 그럼 당사자 관계 물었어요? 제3자 관계 물었어? 제3자 관계 물었지. 그럼 사유가 뭐요? 불공정 나오고 제3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적용해? 비통이 아니잖아. 그럼 싹 다 무효 적용하셔야지. 그럼 제3자 취득해 못해? 못하지. 그렇게 푸셔야 돼. 이렇게 공식대로. 이렇게. 근데 또 여기 선이 일걸 네가 뭔죄니? 착한데 빵점. 그러니까 무효가 나오고 제3자 나오면 비진이 통정어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만 선의 제3자는 취득을 하는 거고, 그 이외에 무효 사유 나오고 제3자 나오면 그냥 싹 다 무효하시는 거예요. 자, 4번은 뭐 나왔어요? 비진 나왔지. 비진이 표시여서 무효인 게 나왔다고. 그다음 물어본 거. 선이 제3자, 몰랐던 제3자한테 대항 못한다고. 그래서 제3자 관계 나오면 비진이 통정어에 해당할 때만 선의 제3자한테 주장 못하고 그 이외의 무효 사유들은 싹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푸십니다. 이 정도는 하겠어요? 오늘 벌써 하면 큰일이요. 10월달 마지막 주에 시험 보는 날 돼도 돼요. 근데 1년 내내다가 그날 안 되면 큰일이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한 사건씩 각계격파를 하면 매일 헷갈려요. 근데 전체적인 공식을 정해놓고 공식대로 모든 사건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공식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무효인 관계 나오고 당사자 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물어보면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니지만 하면 되고, 무효인 관계가 나와서 선의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선의 제3자가 권리 취득하냐 못하냐를 물어보면 비진이 통정어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만 선의 제3자한테 주장 못하고 그 이외의 무효들은 싹 다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답이 딱딱 떨어지거든. 떨어진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이야기지. 오늘 벌써 다 됐어. 그럼 남은 기간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추정하고 입증 책임. 자, 추정이 무슨 뜻이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비슷한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놈이 그놈같이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 여러분들은 추정이 나오면 추인하고 겹칠 때가 있다고. 추정은 일단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인정. 일단 인정되는 걸 추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정된다라고 하면 그 사실 존재가 일단 인정이 된다는 뜻이고,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인정이 되죠? 그럼 이미 일단 인정이 되는 것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인정 안 되는 것들은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입증이 뭔 뜻이요? 증명이란 뜻이야, 증명. 그래서 원래 입증이란 말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좀 더 쉽게 증명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시험에서.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추정되면 그 사실의 존재가 일단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인정되는 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인정되지 않는 사실들은 인정을 받으려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되느냐, 추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입증을 해야 되느냐, 입증할 필요가 없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시간에 했던 등기 있죠? 그 등기 부분이 물권법하고 계약법 부분에서 등기를 해야 주장할 수 있는지,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언제부터냐예요. 조금 이따 하게 될 소급하냐, 소급하지 않느냐, 언제부터 효력이 결정되느냐. 그 두 가지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이 이거예요. 추정되냐 안 되냐,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추정하고 입증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추정되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 추정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추정과 입증 문제들은 민법 전반에 공통으로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소송이 제기되면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일정한 사실이 증명이 되면 다른 사실이 추정될 때가 있다고. 그럼 추정되는 건 증명할 필요가 없게 돼. 근데 추정이 안 되는 것들은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추정하고 증명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민법 전반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섞여 있지만 우리 이제 총칙 단계에서 배운 거니까, 무효와 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고 싶으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돼요. 무효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모두 입증을 해야 된다고. 즉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일단 법에서는 유효일 걸로 인정을 해줘. 법률행위가 성립됐으면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을 걸로 일단 추정을 한다고. 그런데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일단 인정이 되는데, 나는 이 법률행위 무효예요 라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는 이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겠다 라고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왜 무효인지, 왜 취소할 수 있는지를 주장자가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요건을 다 증명해야 되고,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다 증명을 해야 된다고. 추정되는 일은 없다고. 그런데 그 많은 무효 취소 사유들 중에 착오에서만 딱 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존재 여부는 상대방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공부할 때 무효 취소를 전제로, 항상 전제를 두셔야 돼요.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는 상대방 측이 저 착오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니까 취소 못하게 해달라라고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의 모든 무효 취소 문제들은 전부 다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럼 딱 하나만 외우면 돼요. 무효 취소에서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딱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뭐? 중대한 과실. 착오 문제에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것만큼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 상대방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착오는 취소 사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2명 나와.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면 둘 사이에 소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 당사자 중에 주장하는 내용이 한쪽은 무효나 취소를 하려는 거고, 즉 효력을 부인하려는 거고, 다른 상대방 쪽은 유효다, 이거 무효나 취소될 일이 없다라고 효력을 주장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딱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양 대립하는 그 두 당사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를 무효 취소를 전제로 물었을 때는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 효력을 주장할 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이외의 모든 무효 취소 문제들은 다 누가 증명해? 무효 취소 주장하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그럼 무효 취소에서 입증, 증명 누가 해야 되냐 물어보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이고 나머지는 다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다라고 해보시게. 자, 1번 물어본 것부터 정리하시는가? 첫째, 이 1번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물어본 게 일단 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뭐요? 물어본 거 단어 하나. 증명이야. 증명. 이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증명, 입증 단어 딱 들어있죠. 그럼 그 문장은 100%야. 그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가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 불공정 나왔지. 불공정행위. 그럼 무효 사유 아니요?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무효 주장자가 그 모든 요건을 다 증명을 해야 돼요. 1, 2번은 같은 내용이야. 자, 2번은 물어본 게 뭐예요? 자, 2번 물어본 거. 그래, 이거야, 이거. 추정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같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증명이 들어있거나 추정이 들어있으면 같은 질문이고, 증명 누가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추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2번에서 물어본 건 추정되느냐, 즉 일단 인정되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앞에 봤더니 급부와 반대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나왔지. 즉 불공정행위 첫 번째 요건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그럼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 일단 인정되냐 추정되냐 물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뭐 적용해? 착오에서만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돼 있고, 그 이외의 모든 무효 취소 문제들은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추정돼 안 돼? 안 된다고. 추정되긴 무엇이 추정돼?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다 증명해야 돼. 그럼 현저한 불균형뿐 아니라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사유가 있었다라는 걸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추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취소 문제에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주장자가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되는 일은 없다는 거야. 없다고. 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1번 나오면 맞춰, 2번 나오면 틀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같은 질문인데, 같은 질문. 자, 3번. 물어본 게 뭐예요? 증명이라니까. 또 딴 생각했네. 증명 들어있으면 증명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무효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냐 그랬잖아요. 그럼 앞에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효 주장자가 다 증명해야 되는 거야. 차고 나왔을 때만 딱 하나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다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 비진이 표시라고 나오죠. 그럼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무효하냐? 그럼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라는 거, 그럼 무효자네.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근데 앞에 읽을 필요 없는 게 지금 물어본 게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도록 돼 있잖아. 그럼 그냥 끝에만 봐도 옳은 지문이지 앞에 뭐가 나왔는지 볼 필요가 없어. 무효는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 주장자가 다 증명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자, 4번. 물어본 게 뭐야? 많이 늘었어. 큰일 났네. 이렇게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입증이라고 나올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 입증이 맞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물었어요, 지금?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지. 주장하는 자가. 무효 취소에서 누가 입증해야 돼?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지금? 전득자가 누구요? 전득자가 무슨 뜻이에요? 전득자가 무슨 뜻이야? 자,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사람, 당사자, 그리고 그 상대방, 그리고 그로부터 권리관계를 맺은 사람, 이전에서 취득한 사람, 제3자, 그 사람을 전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서 취득한 사람, 전득자, 제3자 말하는 거야, 제3자. 앞에 읽을 거 없고 끝에만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득자가 입증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죠. 그럼 무효 취소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입증해야 돼?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지.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 전득자가 입증해야 된대잖아. 틀렸구나. 이렇게 하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니까. 주장하는 자가. 자, 앞에 나온 거 봐봐요. 가장매매 나왔죠. 그럼 통정어이어서 무효인 거 나왔지. 근데 가장매매 매도인이 전득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주장한대죠. 이게 무슨 뜻이야? 가장매매 매도인이 전득자,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한대. 이게 제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매매, 통정어이어서 무효일 때는 선의 제3자한테 주장 못 하잖아. 그럼 가장매매 매도인이 제3자, 전득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가 악이라야 주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제3자, 선의인지 악인지가 문제되지. 그럼 전득자인 제3자가 스스로 자기가 선의인 걸 증명해야 되느냐, 무효를 주장하려는 당사자가 제3자 악의를 증명해야 되냐, 그 말이라고. 근데 이걸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가장매매니까 무효 문제 아니야. 그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요? 누구야 무효 주장하는 사람? 매도인 아니요. 그럼 가장매매 매도인이 제3자, 전득자한테 무효 주장, 자기가 소유자다고 소유권 주장하려면 뭘 증명해야 돼? 제3자가 악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고. 그리고 제3자는 당사자들이 가장해서 매매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 맺은 걸로 추정해야 돼요? 모르고 관계 맺은 걸로 추정해야 돼? 몰랐던 걸로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몰랐을 걸로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 선의로 추정이 되는 거라고. 몰랐을 걸로 인정해. 그럼 당사자 관계가 가장매매에서 무효일지라도 제3자는 몰랐을 걸로 일단 인정되니까 몰랐던 사람한테는 주장 못해. 그럼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제3자도 알았다라는 사실을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지 제3자가 자기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요 4번 문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거 자세한 내용들이 아직 안 배우신 분도 있고 배웠는데 이미 기억에서 지워지신 게 대부분이야. 그럼 꼼꼼하게 내용을 지금 이해하고 판단할 시점이 아니라 입증, 증명이라는 단어가 시험 지문에 들어있을 때에는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효 취소 문제를 전제로 해서 증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가 나오면 일관성 있게 하나만 적용하시는 거야.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 유효 주장할 자가 증명해야 되고 그 이외의 모든 무효 취소들은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 사건도 가장매매 무효 사건 나왔죠. 그리고는 전득자가 증명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제3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닌 거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입증이 들어있으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가 맞느냐 틀리냐를 판단하시는 거야. 그럼 기준은 착오에서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해보게. 1번 불공정이 나왔지. 무효 주장자가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도 다른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모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게 없어요. 3번 비진이 표시 나왔죠. 그 다음 무효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지. 그러니까 자세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비진이 표시가 무효이려면 상대방이 알았어야 되니까 그건 다 무효 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고. 그럼 4번도 마찬가지로 가장매매 무효 사유 나왔죠. 그럼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인 매도인이 증명을 해야지. 근데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전득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 그 자체가 틀린 거라고. 누가 입증해야 돼? 주장자, 당사자,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해야 돼요. 다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질문이야. 전부 다 무효 사유들 나왔잖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주장하는 자가 다 증명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이 네 가지 문장을 다 다르게 느껴져. 자기는 1년을 공부했는데 공부 잘못한 거야. 같은 내용을 다르게 느끼면 공부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해버린 거죠. 공식대로 일관성 있게 하면 되는데. 일관성 있게. 금방 끝날 거야. 5시 전에 끝나. 졸려 죽겠네 그냥. 졸려 죽겠어. 깨어났더니 판이 바뀌어 있다. 지구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눈에 달았다. 슈퍼맨도 못 들어 그 눈은. 이 감기는 눈은 슈퍼맨도 못 들어요. 야, 5번 차고 나왔지. 그 다음 물어본 게 중대한 과실 증명 물었잖아요. 누가 증명해야 되냐 물었잖아. 그럼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만 효력을 주장할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 틀렸구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효력을 부인할 사람,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자가 전부 증명을 해야 되는 사건들이고, 이거 딱 한 사건만,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만 상대방, 유효를 주장할 사람이 증명을 하게 돼 있다고. 대신 그 다음에 이제 소급이야, 소급. 그러니까 민법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등기, 입증, 언제부터냐요. 이거 10문제 이상 나와요, 시험에. 이거 다 맞잖아? 수석한다니까, 진짜로. 합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공통된 질문들이라 민법 전반 어디에서든 관계돼서 나오면 똑같은 공식으로 일관성 있게 풀면 다 맞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기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떤 경우에 맞고 어떤 경우에 틀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 어려워하는 거예요. 일관성 없이 하니까. 일관성 없이 하니까. 언제부터냐가 시험 지문에 들어있을 때에는 그 문장이 그 지문에서 옳으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소급하고 똑같은 말이, 소급이란 처음부터란 뜻이고, 처음부터가 언제요? 법률행위 한때. 이게 계약이면 계약 시라고 표현해요. 다 같은 말이야. 어떤 분은 소급하여 나오면 안다. 법률행위 한때로부터 몰라. 계약 시부터 몰라. 처음부터 몰라. 그래서 아예 인쇄해서 줬다. 이번 시험 대비할 때 아예 그냥 첫날부터 인쇄해서 줬어요. 다음 주 첫날 인쇄해서 또 줄 거예요. 소급하고 같은 말들 눈에 익히시라고. 소급, 처음부터. 여기서 처음이란 법률행위 한때. 법률행위가 계약이면 계약 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로 우리가 그래도 입문과정 때 배운 내용이 두 개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돼. 취소한 날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고. 여기 써 있다. 소급. 눈만 뜨면 돼.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 행위 한때부터, 계약 시부터,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고. 그 다음 최근에 배운 거
조건 성취. 자, 조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엄마 아이폰 하나만 사줘. 공부도 못한 게. 다음 달 수학 시험 100점 맞으면 그때 사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건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100점을 맞고 왔네? 그럼 사줘야죠. 그럼 약속한 날로 소급해서 사줘요. 100점 맞은 날 사줘요. 그건 잘 알고 시험에 나오면 틀리고. 아니 자기가 아는 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된 건 소급할 일이 없어요. 그게 성취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시험에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안이에요. 아이고 이놈의 소금만 알아도 공부하기 편해. 자, 그래서 1번에 물어본 거. 네, 취소 나왔잖아. 취소 됐대죠. 그 다음 물어본 게 취소한 때부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언제부터냐 들어있죠. 그럼 이게 질문이야. 언제부터냐가 이 문장에서 맞는지. 취소했죠. 그럼 언제부터? 처음부터지. 소급해서. 법률행위 한 때부터지.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취소한 때부터래잖아. 틀렸다고. 그리고 시험에 취소 나왔죠. 당연히 무효로 되지. 왜? 취소했으니까 무효로 되냐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묻는지를 아셔야 돼. 취소가 시험에 나오면 무효로 되는 건 당연한 거라 무효로 되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무효로 되냐를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처음부터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물어본 게 뭐예요? 물어본 거 찾아봐.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냐 이거 물어본 거라니까.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가 무슨 뜻이요? 소급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앞에 중요한 단어 뭐예요? 조건 성취지. 조건 성취됐대잖아. 그럼 이 문장에서는 해제 조건은 할 필요가 없어. 언제부터냐를 일단 물었으니까. 그럼 조건이 성취됐죠. 그럼 언제부터야? 성취된 때부터지.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틀렸구먼. 나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1번 문장 나오고 물어본 게 뭐예요? 취소한 때부터냐 물어본 거지. 2번은 물어본 게 뭐야? 뭘 또 물어본 게 뭐예요? 범죄행위 한 때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냐가 들어있으면 그 질문은 언제부터냐가 맞냐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그니까 몇 년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냥 막 싼 데만 쫓아다니고 3명 가면 할인 얼마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몇 년씩 공부를 해. 그리고는 와서 물어보는 게 그거야. 이제 끝물에 저를 만나. 끝물에 다른 데서 고생하다가 이제사 소문 듣고 끝물에 만나요. 그리고는 꼭 그 말해. 뭘 물어보는지를 여태 몰랐대. 시험을 보는데 강의 들으면 다 알아들었대. 몇 년을 들었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만 보면 뭘 묻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아니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인데 아니 지문에 써 있는데 뭘 묻는지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몇 달 교육 받고 나서 꼭 그 말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 좀 하지 그랬어. 진작. 이건 시험이다니까. 책 읽고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뭘 묻는지는 그 문장에서 알고 있어야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객관식 민법 시험 지문들은 물어보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문장마다 정해져 있다고. 등기 들어있지? 그거 물어본 거야. 등기 하여야가 맞는지 등기 없이도가 맞는지를. 언제부터냐 들어있죠? 그 부분이 그 지문에서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입증 들어있지? 입증, 증명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추정 들어있죠? 추정되냐 안 되냐를 묻는 거라니까. 다른 건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하니까 그냥 문장을 읽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뭘 물어보는지도 찾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일이 뭘 묻는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에서
물어보는 게 어느 부분이라는 걸. 그래야 그 부분이 옳은지 틀린지 답할 근거를 문장 속에서 찾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럼 1번은 취소한 때부터냐 물어본 거야. 그럼 앞에 근거가 취소의 때잖아. 그럼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거야.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다고. 2번 범죄행위 한 때부터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앞에 조건 성취가 나왔어.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지 법률행위 한 때부터가 아니다고.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장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잖아. 맨날 다 읽어. 달려라 하니 줄 긋고 쭉 읽어. 또 읽어. 쭉. 그래서 맨날 줄이 2번, 3번 그어져 있어. 그러니까 한이가 엄마를 못 찾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니까. 아니 엄마인지 아닌지 찾았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그래서 만화 끝날 때쯤 찾아요. 달리기만 해서 그래 그냥. 달리기만. 비슷한 사람 있으면 잠깐 달리다가 서서 엄마인지 얼굴을 봤었어야지. 그냥 달려버리니까 엄마를 못 찾고. 이게 언제부터냐? 항시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이다. 자, 이제 쉬셨다가 마지막 추인하시게. 5시 전에 끝날 거예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세요.